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지인들에게 안부 겸 새해 인사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던 행복하세요라는 말이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법상 행복하세요보다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원문으로 말하는 게 좀 더 맞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기원해 줄 수는 있어도 그 기원을 들은 사람이 혼자서 그 행복을 현실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 사실이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심 안도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현실이 꼭 나의 노력 부족 때문만은 아닌 게 분명하니까 말이죠. 어쩌면 인생이란 진심으로 나의 행복을 빌어주는 한 명 한 명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9년 2월의 매주 금요일 그 쉽지 않을 여정에 작은 나침반이 되어줄 강연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죠. 홍원영의 호모 스펙타쿠스의 인간관계론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 단어를,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최근에 좀 알게 됐습니다. 저도 약간 구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호모 스펙타쿠스를 위한 인간관계론이라는 제목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이 제목으로 앞으로 이제 4회에 걸쳐서 강연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여전히 인간관계는 중요하다. 이 호모 스펙타쿠스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9가지 기본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는 데일 카네기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만을 주제로 한 100년 이상 연구해 오고 강의해 오고 있는 기관입니다. 미국에서 이 인간관계 훈련이 시작돼서 한국에 도입된 지는 한 25년 정도 됐고요. 저는 여기에서 한국 지사라고 봐야죠. 여기에서 인간관계 훈련을 학생이나 기업,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그 훈련을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저도 이 일을 한 10여 년 이상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게 되고 또 다양한 기업,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만나면서 인간관계 정말 여러 가지 양상들 그리고 어떤 문제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신지 직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경험하고 연구한 것들 그리고 데일 카네기 씨라는 분이 인간관계론을 통해서 말한 것들이 오늘날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들을 오늘 좀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도 제 강연이나 방송을 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제 습관이 늘 제 소개를 할 때 항상 가족 사진을 넣어놔요. 근데 오늘은 제 개인 사진을 그냥 넣어봤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아들 둘이랑 와이프 이렇게 4가족이 지내고 있거든요. 첫째는 드디어 올해 중학교 2학년 중2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그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렇게 아들 둘이랑 아내랑 있는데 강의할 때도 제 가족을 항상 같이 소개해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의 제 모습이라든가 가족들이 바라보는 제 모습 이런 것들을 강의의 주제로도 쓰기 때문에 가족 사진을 넣었는데 오늘은 제가 혼자 나온 사진을 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려는 얘기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인간관계라는 것이 항상 관계라는 건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제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 우리의 모습이란 게 사실 나라는 사람은 분명히 한 사람인데 그죠? 학교 때 친구들을 대할 때랑 직장에서 동료들이나 상사를 대할 때랑 어른들을 대할 때랑 또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랑 사실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는 또 나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아는 나의 모습이 있고 저도 때로는 어떤 게 내 진짜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직장생활하고 이제 고객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할 때는 비교적 예의 바르고 좀 그래도 똑똑한 척하고 막 이런 모습이라면 친구들하고 만날 때는 말도 거칠어지고 그죠? 막 흐트러지고 애들하고 막 같이 놀고 이럴 때는 정말 만화 캐릭터 같이 흉내 내가면서 막 놀고 이럴 때는 한참 정말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게 정말 내 본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저희 아이들 대하듯이 제가 다른 사람들 대하면 안 되고 또 직장에서 상사 대하듯이 제가 뭐 저희 아내를 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라는 것을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강의를 하다 보면 자칫 흐려지는 게 그때그때 상황이나 사람들에 따라서 꼭 해야 되는 어떤 뭐랄까요 뭐 스킬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이렇게 대하세요.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랄까요 응용하고 적용한다는 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가장 정말 중요한 출발은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인식하는 데서 저는 항상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가족 사진을 쓰지 않고 저 개인은 어떤가 저부터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물과 비슷한 것 같아요. 물은 H2O라는 그 속성이 있죠. 저는 뭐 화학 전공은 아니지만 물 H2O 분자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은 물컵에 따르든지 아니면 찻잔 모양에 따르든지 아니면 이렇게 세수대야에 따르든지 그 물이라는 속성 자체는 변함이 없죠. 네, 그 자체는. 근데 어떤 용기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를 대할 때 기본적인 인식의 좀 출발점은 뭐랄까요? 나를 이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물이 한번 되어보자. 내가 가진 기본적인 속성은 사실은 변할 수 없고 또 변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상대방에게 잘 맞추어서 그 사람을 잘 대하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뭐랄까요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이 사람 대할 때 다르고 저 사람 대할 때 다른 게 꼭 인간관계에 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신만의 어떤 성품이 있는 것이고 자신만의 기질이 있는 것이고 그런 항상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렇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상황과 장소와 다른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의 모습을 좀 뭐랄까 변형시킬 수도 있는 그런 응용력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저에 대한 소개와 들어가는 도입부를 이렇게 물에 한번 비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물이 되어야 됩니다. 물이. 나의 속성은 유지하되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좀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게 인간관계의 좀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모 스펙타쿠스라는 단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뭐 강의의 전체의 큰 제목이기도 하니까 제가 혹시나 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사전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어의 뜻을 풀이하자면 이 스펙을 쌓는다라고 할 때 스펙이란 단어와 뭐 호모 사피엔스 이건 인간을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합친 신조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력이나 학점, 외국어, 뭐 자격증 그런 스펙을 쌓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스펙이란 말은 원래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 기계에 쓰는 말이에요. 기계의 스펙. 재원. 엄밀히 번역하면 재원에 해당되니까 뭐 CPU는 뭐 어떤 성능이 어떻게 되고 이런 컴퓨터라든가 이런 재원을 쓰는 말인데 이걸 사람한테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서글프죠. 한편으로는. 근데 어쨌든 이 스펙을 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어떤 조직에 인정받기 위해서 이 스펙을 쌓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을 이 호모 스펙타쿠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호모 스펙타쿠스들이 쌓아가고 있는 이 스펙이란 놈의 정체가 뭐냐라고 보면 뭐 우리가 알듯이 영어 점수라든가 각종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공모전, 입상 경력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런 것들 많이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쌓아야 인정받아야 좋은 직장에 이제 들어갈 수 있고 또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제 직업상 이제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가장 주로 많이 만나고 그다음 기업에서 인재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일들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참이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 다닐 때 공모전에 분명히 많이 입상했는데 회사 와서 어떤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이 꼭 그걸 잘하느냐. 토익 점수가 높은 분들이 반드시 해외에 있는 지사랑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느냐.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자격증을 많이 딴 사람이 회사에서 쓰는 보고서 같은 걸 잘 쓰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내가 이만큼 준비하고 이런 능력들을 다 갖추었는데 이거 써먹지도 못할 걸 왜 준비했나 이런 자괴감부터 그리고 내가 이런 A, B, C라는 자격증과 점수를 가지고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왜 나에게는 그에 어울리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들을 시키지? 그래서 자괴감도 느끼고 회의도 느끼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취업을 했는데 대기업 기준이나 금융권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기 퇴사율이라고 그러죠. 입사한 지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죠. 얼마 전에 조사를 보니까 거의 높은 기업은 40%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10명 중에 4명이 그 힘든 그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1년 안에 그만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할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라든가 일을 시키는 그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똑똑하다고 해서 뽑았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쉽지가 않냐면 정작 조직에서 일을 잘하려면 사실 관계 능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 인간관계와 별로 무관한 숫자를 다루는 일이라고도 한번 해볼까요? 재무 담당자 한번 생각해보죠. 재무 담당자는 숫자 계산을 잘하고 그죠? 장부 기록이라든가 입출금 기록을 잘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인간관계랑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포지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재무 담당자는요, 그 일을 하죠, 물론. 그거는 너무나 기본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무 담당자들이 어떤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냐면 때로는 구매부와 관련돼서 업무에 연관돼서 물건값을 같이 깎는데 일조를 해줘야 돼요. 어떨 때는. 그리고 A라는 부서에 예산을 삭감하는 리포트를 올릴 때 미리 사실 양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만저만한 이유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줄일 거니까 여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들을 그 하는 역할들도 실제로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요.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리더가 되어 갈수록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부서 간 업무를 조율하고 우리가 하려는 일을 납득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죠. 우리가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이나 릴레이션십, 관계에 해당되는 일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란 것은 우리가 전제를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직장에서 일이 따로 있고 인간관계가 따로 있어서 일은 잘하는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뭐 손해를 본다, 뭐 관계가 안 좋아도 일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하는 행위 자체가 회사에서는 업무예요. 업무. 예. 그 나랑 유관된 부서의 일들을 잘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나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의도하는 것들을 파악하거나 그 사람을 만족시켜 주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업무인 거죠. 업무.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관계를 일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호모 스펙타쿠스라는 말이 생기는 게 이 인간관계 능력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채용을 할 때에.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 숫자로 하겠습니까? 인스타에 팔로워 숫자로 하겠어요? 사실 그게 모호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인사제도나 채용 절차들이 좀 더 선진화되어서 그런 능력들을 잘 반영하는 쪽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건 사실이고, 문제는 입사했을 때는 그런 인간관계 능력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다는 게 오늘의 이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방송이나 이 수업을 열심히 들여서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 내가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지만 과연 정말 어떤 능력들을 인간관계 속에서 배워야 하고 학습해야 되고 발휘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오늘 제가 9가지 원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9가지 원칙이라고 쓰는 이유는 아까 그 물의 비유를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볼게요. 물이란 것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잖아요. H2O라는 속성에 대한 게 이 9가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9가지 원칙은 뭐랄까요,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 나만의 황금률로 좀 삼아 가야 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제가 저희 아이를 대할 때도 이 9가지 원칙에 좀 충실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제 아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직장 상사가 있죠. 직장 상사를 대할 때, 제 후배 직원을 대할 때, 고객을 대할 때도 가능하면 이 9가지 원칙은 변하지 않는 원칙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래서 원칙인 거죠. 원칙.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게 뭐랄까, 내가 어떤 물의 속성을 배우는 편이라면 이 9가지 원칙을 먼저 좀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용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변형되고 응용되고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9가지 원칙은 제가 그냥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요, 데일 카네기 씨라는 분이 인간관계 훈련을 하면서 발견해낸 9가지 원칙입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요, 비난이나 비판, 불평을 하지 말라라는 원칙입니다. 부메랑 그림을 또 띄워봤죠. 이유를 아마 좀 대충 짐작이 되실 거예요. 부메랑 던지면 어떻게 되죠? 쭉 돌고 다시 돌아오죠. 비난은 보내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렇다고 해서 비난, 비판, 불평이란 뜻이 어떤 사안에 있어서 비판적 견해를 내는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사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죠. 제가 한 번은 이것을 모 신문사 기자분들과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분들 모아놓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 기자들이 펜대를 놓란 말이냐 그러던데요. 그 사회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비판 정신은 기자의 생명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요, 그 기자분이 취재원과 관계를 맺을 때는 절대 그들을 비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호적으로 돼야 돼요. 그들을 도와주는 취재원을 대할 때는요, 굉장히 인간적인 그 관계를 잘 맺어야만 그들에게 좋은 기사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난이나 비판,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 인간관계 원칙의 첫 번째로 나오는 이유는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쌍권천 크롤리라고 하는 그 살인자 얘기가 나와요. 인간관계론 첫 챕터에. 그 살인자는 정말 극악무도하게 이유도 없이 사람들을 막 권총으로 쏴 죽인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감옥에 이제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혹시 뭐 할 말 없냐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뭐 어릴 때부터 환경이 불우해서 그랬고 사랑받지 못해서 그랬고 뭐 온갖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심지어 모든 사람이 보기에 잘못이 명백한 살인마조차도 인간은 자기 변명을 하기에 급급한데,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요 잘잘못이 분명치 않을 때 어느 누구도 사실은 자기 변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기 방어 기제라 그러잖아요. 비판이 오게 되거나 비난이 오게 되면 누구나 방어 기제를 발동하게 돼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거나 회피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소용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다른 것들을 다 해도 그렇잖아요. 뭐 비난하고 늘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원칙 1번을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과 감사를 하랍니다. 칭찬과 감사는 사실 제가 다음 강의에 좀 따로 떼어놓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우선은 이 수식어에 집중해야 돼요. 솔직하고 진지하게. 사람은 누구나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잘하는 것이 있다면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칭찬과 감사란 것은 그냥 그 중에 좋은 면을 발견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솔직하고 진지하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관찰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이게 사회생활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고 주고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점도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좋은 호감을 가지게 되죠. 다른 사람들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가 세 번째 원칙입니다. 제가 여기에 청산유수에 몇 번의 강연을 했었는데 사상 최초로 쌍방향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다른 건 아니고요. 옆에 계신 분의 둘둘 짝에 대해서 얼굴 한 번만 잠깐 쳐다봐 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미션을 드린다면, 자, 자기 파트너가 앉아 있는데요. 이분의 자리에서 일어나 보게 하면 성공입니다. 지금 실제로 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이분에게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할 수는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이분이 자리에서 일어설까? 이렇게 한번 게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뭐 이렇게 막 깔깔대고 웃고 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해보면.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분께 이제 물어봅니다. 무슨 말을 들었길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키가 커 보이는데 뭐 얼마나 큰지 좀 보고 싶다라든가 되게 오늘 옷 입은 그 의상이 너무 이렇게 멋진데 혹시 좀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나라든가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누구나 다 사람은 자기의 욕구가 있고 그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들의 욕구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구에 집중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자꾸만 그 사람한테 강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사람을 만들 때 일어나라는 말은 할 수 없는데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머릿속에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일어나야 될까? 어떤 것들을 이익을 제공해주면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날 이유가 생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 고민을 정확하게 인간관계 할 때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흔히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명령하기 일쑤거든요. 야, 이거 좀 해줘. 이거 좀 해와. 야, 너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 등등의 우리의 욕구에 충실해서 우리는 소통하기 때문에 관계 맺기가 힘들죠. 근데 그 사람의 욕구,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일어나야 되지? 왜 앉아야 되지? 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상대방의 욕구를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방식으로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카네기 씨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낚시를 갈 때에 자기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대요. 그런데 낚시를 할 때 아이스크림을 매다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벌레나 지렁이를 매달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 벌레나 지렁이를 매달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매달고 이거 먹어 이런 방식으로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관점을 응용해 보면 이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뭐 이런 것들을 적어봤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뭐 자아실현의 욕구 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욕구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내가 이루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가져라 라는 게 네 번째 원칙입니다. 제가 연필을 적어봤습니다. 대비되게 하기 위해서. 흑심을 품고 있다라고 해서. 순수한 관심은 깨끗한 관심이죠. 순수한 관심과 그렇지 않은 관심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땐 타이밍 같아요. 타이밍. 순수한 관심은요, 쉽게 말해서 때와 장소를 크게 가리지 않죠. 그런데 의도된 관심은 나의 필요가 있을 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죠.
야, 너 요즘에 잘 지내니? 뭐 별일은 없고 하면서 자기 필요한 걸 얘기하잖아요. 나 급한데 돈 좀 빌려줘. 뭐라든가. 상사가 꼭 부하직원한테 와서 그럽니다. 김 과장 요즘, 김 대리 요즘 잘 지내나? 뭐 아픈 데는 없지? 이렇게 관심을 보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뭔가 시킬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야근 좀 해야 될 건데 뭐 이런 종류의. 그런 관심은 기만에 해당되고 우리가 어떤 감흥도 주지 못하죠. 그런데 순수한 관심이란 건 뭐냐면 정말 그런 목적이 없어요. 내가 당신과 친해지고 싶다라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이 사람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거죠. 나의 어떤 필요성이 없을 때 말 그대로 이분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좋아하는 취미가 뭔지, 그런 표면적인 것부터 요즘 뭐 고민이 뭔지, 어디에 좀 관심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내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관심받고 사랑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체 사진을 딱 찍으면 누구 얼굴 제일 먼저 볼 것 같으세요? 사진이 딱 나오고 나서. 우리 PD님 얼굴 잘 나온다 안 보잖아요. 자기 얼굴을 제일 먼저 보게 되거든요. 인간이 가장 관심이 만회하는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가장 관심이 많은 대상에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과는 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내 자신의 문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나의 고민, 나의 앞날, 나의 스트레스. 그러면 거기에 관심 가져주는 사람과는 대화가 잘 되고 친해질 수밖에 없죠. 순수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소를 지어라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촬영 전에도 미소를 지어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데일 카네기 씨는 대공황 때 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 대공황 시기를 거쳤거든요. 미국의 1929년도에 대공황이 시작됐죠. 그때 정말 인력 시장이라 그러죠. 아침에 나와서 일거리가 있으면 그 일을 부여받고 그날의 일당을 받고, 아침에 그 인력 공급소에 나왔는데 일거리가 없으면 그날 하루는 공시고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일거리를 받고 뽑혀가는 사람이 있었대요. 저기 뭐 제임스 저분 꼭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보니까 그 우울한 시대에 얼굴이 가장 밝은 사람이었대요.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표정으로. 저 사람은 그러니까 긍정적이겠구나, 뭔가를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 사람은 꼭 뽑아가서 일거리를 줬다라고 합니다. 웃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 살다 보면. 그러면 가식적으로 생활해란 말이냐 이렇게 반문이 들 수도 있죠. 별로 웃고 싶지도 않은데 팀장이 보면 팀장님 하고 이렇게 웃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직장생활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많아서 집에 딱 퇴근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문을 딱 열기 전에, 문고리를 열기 전에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웃어야지 하고 이렇게 미소를 딱 지으면서 들어가는 거. 반대로 집에서 이제 저희 아내랑 막 싸우고 애들도 속썩이고 막 열이 받아서 출근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방문을 빵 걷어차면서 제자리로 가고 싶지만, 그래서 출근해서 그래도 직원들을 처음 보는 직원들을 출근했는데 직원들 앞에서는 웃는 모습을 보여야지 하고 해서 제가 미소를 짓는다면, 그것은 가식이라고 하는 영역이라기보다는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저는 위대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어떤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미소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기뻐야 웃음을 짓는 것이 아니라요, 미소를 짓고 좋은 행동을 하다 보면 또 좋은 감정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름을 잘 기억하라. 당사자들에게는 이름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분 좋고 중요한 말임을 명심하라가 6번째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잘 기억하려고 애써 보세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관심의 문제인데요. 여기 원문에 보면 제가 그 스피커를 그림으로 넣어놨죠. 이름을 뭐라고 정해놨냐면요, most important and sweetest sound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달콤한 소리라는 겁니다. 이름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죠.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바람 소리, 물결 소리 다 있는데요. 제일 듣기 좋고 아름다운 소리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소리래요. 그래서 왜 우리 식당 같은 데 막 시끄럽게 떠들다가도 옆에서 내 이름이 들리면 이렇게 귀가 쫑긋해지는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름을 잘 기억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한두 번 보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호감을 가지겠죠. 경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말 많은 사람보다는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설명하는 말이 중요해요. 경청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경청하느냐면 자신에 대해서 말하도록 경청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잔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라 이런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순수한 관심과 비슷하죠. 나의 고민, 그리고 나의 어떤 기질이나 성격, 나의 경험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그리고 그 얘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대화를 나눌 때는요,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8번째 원칙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 할 때 이런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만나서 서먹서먹한 관계일수록 무슨 대화를 나누지?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대화를 나누는데.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로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쉽지가 않죠.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걸 내가 관심 있지 않아 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나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축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나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영화 같은 걸 싫어하고 뭐 액티비티 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공통의 관심사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의 관심사에 내가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냥. 예. 상대방의 관심사에 내가 관심을 가져버리면 늘 공통의 관심사로 대화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농구광인 거예요. 그래서 뭐 NBA 농구 시즌을 꽉 깨고 있어요. 근데 난 농구를 하나도 몰라요. 대화가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사실은. 물어보면 돼요. 야, 너 왜 그렇게 농구를 좋아하니? 난 농구 초보자인데 말이야. 농구 초보자가 입문하려면 뭐부터 봐야 되니? 그러면 그 사람이 아마 한 시간은 혼자 막 떠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심사, 상대방의 관심사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냥 그걸 물어보면 내 배경 지식이 비록 적더라도 예, 공통의 관심사로 대화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고요. 마지막 9번째 원칙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들게 해줘야 됩니다. 단성실한 태도로 하라. 이것은 앞서 말한 1번부터 8번째까지 원칙을 종합적으로 잘 적용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가겠죠. 나는 당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라는 어떤 메시지는요,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사소한 걸로 그게 흩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예. 아주 사소한 실수로 상대방이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시간을 내어준다거나 잊지 않고 연락해 준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점들을 발견해서 이야기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죠. 요 9가지 원칙은요, 사실은 상대방에게 적용한다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적용하는 거예요. 때와 장소,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웬만하면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는 웬만하면 긍정적인 면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의 욕구보다는 타인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늘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름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내가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려고 애쓰고, 내 관심사만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관심사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고, 그래서 당신을 만나보니까 참 좋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 원칙들을 항상 이렇게 적용해가는 그런 자기 스스로에게 먼저 이 9가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들이 쌓였을 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스킬들, 기술들 같은 것들을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